2023년 12월 28일 그동안 쉬쉬하던 태형건설의 부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야 말았습니다. 태형건설 PF 부실의 트리거가 된 송수동 2가 연무장길 부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이 땅을 매수해야 했는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들어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피스빌딩TV 마홍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도배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동안 쉬쉬하던 태형건설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대단하죠. 굴지의 1군 건설사인 태형건설이 PF 부실 문제로 지난 20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아직은 워크아웃 단계지만 앞으로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요. 태형은 또 어찌어찌 수습을 한다 하더라도 부실 우려가 높은 다른 중소건설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길에 놓여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부실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나 또는 전문가로 불리는 일부 사람들은 태형은 괜찮다, 명색이 태형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나 말이 무색하게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이건 부도가 아니라 워크아웃이야, 살리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워크아웃과 부도를 구별을 못해서 걱정하는 겁니까? 자, 이런 정도의 대형 1군 건설사 문제는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큰 사건입니다. 물론 쌍용은 부도가 났죠. 다른 상황이지만 태형건설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그 역효과도 큽니다. 자, 나비 효과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돈맥경화 현상의 시작은 레고랜드 사태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전하다고 여겨진 지방채까지 신뢰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강원도도 못 믿는데 한전 등 공기업도 못 믿는 건 마찬가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한전 회사채 발행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김진태라는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나라가 돈맥경화에 걸렸고 그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의 트리거는 PF 부실입니다. 간단하게 PF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아파트나 땅, 건물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옆 동네 홍길동 씨 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십시오. 땅을 사서 분양하기까지의 1년의 사업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금융차입을 실행하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 아닌가요? 네, 정주영 회장님의 조선소 일화와 비슷합니다. 울산 리프만의 사진 한 장과 지폐 속의 거북선,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인 뚝심으로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차관을 성공시킨 전설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 대주단,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라는 무형의 사업 계획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요구합니다. 건실하고 자금력 있는 1군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책임 준공을 약속해준다면 오케이, 빌려줄게. 둘째, 건물을 다 짓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금융사는 분양성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간평보다 더 정교하게 분양성을 검토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청약률에 따른 기표 실행도 하고요. 또는 분양이 안 될 시에는 할인 분양까지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의 플랜을 짜고 기획하는 사람을 디벨로퍼, 시행사라고 하고요.
시행사와 연계해서 직접 건설을 하는 업체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에쿼티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잔금 또는 건축 인허가까지, 즉 본 PF를 일으키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브릿지 자금,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인허가 이후 시공부터 분양 완료까지를 본 PF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영세한 시행사들이 많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에쿼티조차 없는 정말 무일푼의 업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보따리 장수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 하나만 잘 잡으면 대박을 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어수룩한 토지주를 꼬드겨서 지주 공동사업인 뭐니 해서 진행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주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으면 어찌어찌 다 무마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사그러들면 골맞던 부위가 터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태형건설의 경우는 탄탄한 일군 건설사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성수동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공터가 성수동 2가 연무장길을 접하고 있는 태형건설 부지입니다. 핫한 성수동의 핫한 연무장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나 기타 공장들이 떠난 자리에 힙한 매장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샤넬, 디올 이런 명품 매장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 잠재 가치가 높은 상권입니다. 태형은 지난해 해당 공장 부지 3,363.1제곱미터를 약 1,600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연면적 29,399.5제곱미터 규모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매수 가격을 살펴보면 3.3제곱미터 기준, 그러니까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한 겁니다. 아무리 잠재 가치가 높다 하나 성수동 이면이 1억 5천이면 이건 분명 무리가 있는 금액입니다. 태형건설은 해당 사업을 담보로 480억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브릿지론에서 48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332억에 대해서 제주단의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건데요. 브릿지 자금은 본 PF를 일으켜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본 PF를 일으키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본 PF 불발은 뭐니 해도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시면 멈춰있는 현장을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철거까지 마치고 펜스가 쳐져 있는 현장은 대개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명의 이전한 후에 멈춰선 단계로 브릿지 자금까지는 다 받은 현장일 것입니다. 태형건설과 동일한 프로세싱 과정에서 동일한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재매각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재매각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태형건설은 워크아웃 상태로 사옥 매각이나 계열사 지분 정리, 대주주의 사재 출연, 만기 연장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최종 부도 처리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올 한 해 동안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가 다가옵니다. 3조 6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평 16위의 일군 건설사이니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우선 협력업체는 581개 업체로 태형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140개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 건수 기준 태형과 연관된 계약은 1096건이고요. 이 중에서 96%, 1057건은 이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공보증이나 분양보증이 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프로세스를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유무역의 손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이루어지겠죠. 현재 태형건설 사업장 중 분양이 이미 진행된 곳은 총 22개로 세대수만 19,869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허그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이 14개, 12,395세대입니다. 사업장의 공정률이 80%가 넘으면 분양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대체 시공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기성공사비를 산정하고 대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입주 지연, 이자 부담 증가 이런 것들은 온전히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이건 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건 크고 작은 수분양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PF 부실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 매입 용도로 빌리는 브릿지로는 그 금액이 30조가 넘습니다. 브릿지로는 특성상 대출 이자가 높습니다. 또 본 PF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버티던 건설사들이 한계에 몰리면서 브릿지론을 많이 내준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됩니다. 이미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다소 변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만기 연장을 하면서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등 떠밀린 겁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다소 상승 국면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우상향 곡선은 또다시 멈출 것입니다. 태양건설 현장에 분양을 받았던 옆집 또리네를 생각하면서 매수 심리는 얼어붙을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시중의 유동성도 부실내간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골라볼까? 이렇게 기웃기웃하던 돈들도 조금 더 기다리자며 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조심스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건설업체 PF 부실 우려가 높고요. 제2금융권으로 연쇄 부실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나도 땅은 팔린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움츠렸던 매수세가 좋은 매물, 선호도 높은 매물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량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서구 부동산 PF 제도는 자기 자본율이 20%, 30% 정도로 높은 반면 우리는 5 내지 10%로 아주 낮습니다. 영세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요. 위험성도 높습니다. 특히 브릿지로는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PF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이 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 행위까지 모든 부동산은 코피스 빌딩으로 통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코스피에서 거래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